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의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이 최근에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최근에 24일 날 한중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중인 정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외교적 해결을 상당 부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전반적인 조짐이 뭐냐면 미국이 북한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나름대로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에 핵무력을 제기하겠다는 선언을 한다든가 ICBM을 쏜다든가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아지고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북미 대화도 더 이상 진행이 되기 힘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낮은 수위에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셈법 변화를 요구했는데 미국이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 문제, 그 지도자의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새로운 길은 제시하겠지만 그 새로운 길은 높은 수위는 아닐 것이다. 매우 낮은 수위에서 자의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결정문의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아마 이런 스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북미 대화의 성심성의를 당해서 대화에 임했지만 미국이 셈법 변화를 하지 않았고 선의의 조치로 하기 위한 조치조차도 우리는 약속을 이행했지만 미국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북미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 대화를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안전보장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미국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안전보장을 위해서 자의적 국방력 차원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첨단 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자력갱생, 자력 부강의 노선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스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근데 좀 북한이 얘기했던 그 12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티븐 비건 그 국무부 장관 부장관 내정자가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또 면담도 거절했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북한에 있어서는 약간 이런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이 그 대화를 하자는 의사는 표명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대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사실상 북한은 미국이 북한이 위협받고 있는 안전보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선언적인 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해 줘야지만 그것이 미국이 셈법을 변화시킨 어떤 징표로 보겠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만나자고 하는 스티븐 비건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를 거절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다만 이제 미국이 제시하는 대화의 어떤 요청 내용들이 북한이 흡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 시한은 사실상 지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이제 입장인 거죠. 자, 북한 전원회의 전망과 함께 연말연시 북한 동향을 홍민 북한연구실장과 함께 연말연시 북한의 동향과 향후 북미 남북 관계를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지금 전원회의 결과가 오늘 내일 나오는 거겠죠? 아니면은 이게 신년사까지도 이어질까요? 장전원이 소집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1월 1일 날 신년사 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내년에 세부 가업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세부 가업 발표를 위한 일종의 프로세스, 전 단계의 프로세스로 당의 총의가 모아진 어떤 결정이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년사의 세부 가업을 제시한다라는 일단 1년의 계획을 갖고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이제 1차 회의가 1일차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차 회의를 이제 진행해서 결정문이 나올 겁니다. 당 전원회의는 기본적으로 결정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모르지만 결정 내용이 나오면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 쭉
그 노동신문에서 보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아마 만약에 오늘 2차가 마무리되고 그것을 끝낸다면은 내일 아침에 나오는 노동신문에 전면적으로 당 7기 5차 전원회의 결정문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것을 이어받아서 신년사 1월 2일 날 신년사에서는 세부 가업 형태로 각 예. 분야별 세부 가업 형태로 이 총의를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향후 올해를 내년을 소위 이제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세부 가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예.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는 걸로 보고 연말 연시 선물로 이렇게 또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그 미국 언론 보도처럼 뭐 1월 8일, 2월 16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런 식의 선물을 또 제공할까요? 예, 하여튼 미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그 가능성 매우 낮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1월 8일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고, 예. 그다음에 2월 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제 생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대 기일에 맞춰서 아마도 뭔가 발사 소위 이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그런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처해져 있는 구조적인 환경 그리고 정세를 판단하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 이제 그것이 감행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는 일단 중국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예. 중국은 뭐 경제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예.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간다라는 것은 이제 북미 대화를 중단한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길을 갈 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러시아 정도가 더 의존할 수 있는 국가들인데 예. 이 국가들이 북한을 지지해주는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 북한이 더 이상 핵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고 그렇죠. 서포트해줄 수 있는 소위 지원해줄 수 있는 목소리를 내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가열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북한 문제가 불거질수록 예. 중국이 갖는 위상이라든가 스탠스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켜야 될 행동 반경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 ICBM급 도발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중국이 서포트해주거나 지원해주기 매우 힘들다. 그래서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에 중국, 러시아가 같이 연대를 해서 북한 목소리를 대변해주면서 대북 제재를 빨리 해제해줘야 된다. 안보 대책이었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예. 또 한편에서는 북미 대화가 완전히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대북 제재를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걸 가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을 갖다가 ICBM을 도발하는 순간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국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도 역시 최근에 와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미국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나름대로 내주고 있는데 네. 만약에 도발을 할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북미 대화도 지금 미국이 사실상 대화를 중단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대화를 계속 하자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ICBM 도발하게 되면 미국도 대화 자체를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고 공세적으로 강경한 예. 노선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그 전원회의가 내년 신년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수순을 그렇게 밟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위로 대충 얘기가 신년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이제 새로운 길 차원에서 낮은 수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 북미 대화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 예, 예. 그래서 중단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 그 중단 선언이 완전 중단인지 아니면 잠정적 조건부 중단인지는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대남 소위 이제 남북 관계 부분인데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2019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예. 박한 평가를 하면서 남북 관계도 역시도 상당히 냉대 단절에 가까운 아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자력 경생과 자력 부강과 관련된 자구적으로 뭔가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노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와는 좀 더 연대를 깊이 있게 도모하기 위한 어떤 예.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자의적 국방력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라는 아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살짝 얘기는 해주셨지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길은 어느 정도 선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그 신년사에 나올 그 스탠스가 예. 새로운 길의 초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플랜 B라고 보기보다는 예. 상황과 국면에 따라서 하나하나 옵션과 아이템을 추가하면서 예. 자신의 입장을 계속 어떻게 보면 진화시키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예. 그래서 좀 더 유연한 어떤 길로 봐야 된다. 예. 너무 이제 경직된 하나의 길로 보기에는 지금은 좀 이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옥민 실장님하고는 여름에 이제 저희가 그 북한 판문점에서 저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네, 트럼프 네, 대통령 만나는 장면 저희가 얘기 드렸을 때 만났었는데 연초면 한 6개월쯤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초에 예. 혹시 저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나름대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 지금 이제 뭐 하원은 통과됐지만 상원 부분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탄핵 예. 국면도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또 한편에서 지금 미국의 대북 협상 진영이 스티븐 비건이 부장관이 되긴 했지만 나머지 실무진들이 대부분 이직하거나 구직을 해가지고 예. 협상 진영이 좀 와해된 상태입니다. 아. 근데 요거를 아마 이제 재복구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월이 되면은 전체 미국 재선 레이스에 판세가 나오는 그 시점이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 2월 사이에 미국이 좀 더 상황이 안정되면서 뭔가 대북 협상의 진영을 잘 정비를 한다면은 충분히 적극적 메시지를 보낼 여지가 생기게 되고 예. 그러면 북한이 그걸 잘 받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대화 재개의 여지는 있다. 다만 그것이 성공적 합의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예. 어떻든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2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3월부터는 한미연합훈련의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즌부터는 북미가 강대강의 대결 구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 서로 이제 공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은 한미연합훈련 시즌으로 들어가지 않는 1, 2월을 잘 활용한다라면은 대화 재개 여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새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당 부분 뭐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2019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올 한 해 많은 걸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네. 올해 이제 결산표를 짜 보니까 사실상 하나도 성과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2020년에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예. 평가를 할 때 좋은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새로운 계획을 얘기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예. 아마 상당 부분 냉대와 약간 단절까지도 뭐 가능한. 그래서 좀 위험성이 높은 건 뭐냐면 예. 지난 2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여러 합의와 약속들이 있었고 실제 이행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 과연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이 그것을 무력화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게 최대의 어떤 지금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북한의 전원회의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북미 협상과 새 남북 관계까지 전망해봤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자, 이 시각 날씨와 교통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연결합니다. 송소진 씨. 지금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와 경남 서부 지역 그리고 제주도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차츰 비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낮까지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 지역은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대구 5도, 광주 7도, 강릉 11도, 제주 1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지만 내일 낮에 비가 그친 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모레 화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부산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추위 때문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새벽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도 서울이 영하 7도, 대구 영하 6도, 광주 영하 4도까지 내려가 세미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2019년 마지막 휴일 비 소식 때문에 평소 휴일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교통량은 적습니다. 그래도 상행선을 중심으로 전 시간대에 비해서 정체가 급격히 늘었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서청주 부근에서 속도를 못 내고요. 증평에서 진천터널 사이로도 7km 구간에서 밀리는데요.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일죽 부근에서도 역시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인데요. 문경 2터널 부근 3km 구간과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부근 9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반대 창원 방향은 여주분기점 부근에서만 5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특히 충청권 청주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20km 구간에서 길게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역시 충남권 당진분기점 부근에서 서해대교 사이로만 20km 구간에서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똑똑해지는 라디오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네, 똑똑해지는 라디오 12월은 세계적인 과학교양서 칼세건 교수의 코스모스를 읽고 우주 탐험을 떠나고 있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예, 코스모스 기획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이제 8장 12장 좀 들어가겠습니다. 인류는 별자리를 만들면서 이름까지 왜 붙였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별들을 보고 어떤 신령스러운 거, 예. 신화에 관련돼 있는 어떤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이야 별이라는 게 우주 저편 아주 먼 곳에서 빛을 내고 있는 태양 비슷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은 예. 그런 걸 몰랐을 때 옛날에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걸 몇 개씩 묶어가지고 예. 신화 속에 나오는 무슨 모양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동서를 막론하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황도 12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서 한 몇십 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12개로 묶어서 별자리 점을 치는데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사실은 뭐 황도 12궁으로 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때의 별자리는 뭐다 이런 게 그렇죠.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잡지 같은데 자주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이게 많은 분들이 황도 12궁으로 별자리 점을 치는 게 이게 좀 서양 문화의 뿌리가 깊은 거니까 오. 이게 근현대에 우리나라에 전해져가지고 이제 잡지 같은데 나오고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 전래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보면 예. 무슨 별자리 그림 같은 게 좀 새겨져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예. 도안이 있거든요 지금. 예. 그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 많이 인쇄해서 쓰던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그 별자리 그림입니다. 예. 그거가 전체가 인쇄되어 있는 거를 자세히 보면 예. 그 우리가 뭐 고대 그리스 신화하고 관련 아닌가 싶었던 그 황도 12궁이 예. 거기에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때 그런 별자리 그림에도 황도 12궁이 표시가 돼 있고 사실은 따져보면 아마 신라 시대 정도 예. 최소 고려 시대 이전에 이 서양 별자리 점에 사용하는 이 황도 12궁이 이미 한반도로 전래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팔만대장경 내용 중에 보면 네. 그런 불교 문헌 중에 일부로 문수사리보살 급제선소설 기륭시일 선악 수요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말이 너무 긴데요. 네,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황도 12궁 별자리 점으로 별자리 점 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고려 시대에 새겨놓은 그 팔만대장경 중에 들어가 있는 문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1000년 전에 그럼 교류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이미 교류가 됐겠죠. 와. 그래서 이 황도 12궁 별자리 같은 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이제 우리가 연관지어서 많이 요즘엔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중동 지역에 좀 널리 유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도로 전파가 돼 있던 것이 어떤 불교 문화권에 편입이 되었다가 예. 그것이 이제 불교가 전파되는 와중에 같이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이미 고려시대 이전에 한반도까지 전파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 같은 것을 보면 별자리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황도 12궁 별자리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황소자리라고 부르는 별자리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는 이제 황금소라고 해가지고 금우궁이라고 돼 있고 뭐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2마리다라고 해서 뭐 쌍어궁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뭐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조선시대 이전 이 불경 시대 이런 분들은 이것을 남자와 여자가 쌍으로 있는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의 지도에는 이런 것이 음양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이런 서양 별자리 같은 것도 이미 뭐 1000년 전 시절부터 예. 한반도에서 전래돼서 사용되고 있었고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사용됐던 거는 이제 28수라 그래가지고 예. 고대 중국에서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 중에 중요한 거 28개를 뽑아가지고 만들던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예전부터 또 받아들여가지고 활용하고 있었는데 요 28수 별자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제야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한 해를 마감하고 예. 새해를 여는 종을 치지 않습니까? 보신각종 타종하죠. 33번 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저녁이 되면 통금 시간에 통금을 알리는 종을 쳤거든요. 이때 종을 28번을 쳤다고요. 예. 이것이 이제 28개의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28번을 쳤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라든지 그런 좋은 게 흡수됐던 것은 신학문으로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았네요. 예전에는 그랬겠죠 아마. 예. 그저 북두칠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예. 국자 모양으로. 예. 예. 그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보지만 실제로 엄청나죠, 거리는. 그렇죠. 지금 현대 천문학에서 추정하고 있는 거는 북두칠성에 있는 7개 별 중에서 예. 가까운 것은 지구에서 한 600조 킬로미터 정도. 600조요? 예, 먼 거는 한 1200조 킬로미터 정도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보기에는 7개 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서 한 몇백조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 차이가 나는 거죠. 좀 더 연구를 자세히 한 것을 보면 7개 중에 5개가 약간 좀 모여 있고 예. 제일 앞에 있는 거하고 제일 뒤에 있는 거하고 2개 정도는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좀 재밌는 거로 생각해 보면 서울의 지하철 2호선 역 중에 보면 낙성대역이라는 역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것도 역시 고려시대에 강감찬 장군. 예,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던 자리에 예. 이제 별이 떨어졌던 자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낙성대라는 그렇죠. 지명이 붙은 건데 전설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떨어졌던 별이 북두칠성에서 앞에서부터 봤을 때 3번째 별이라더라 혹은 뭐 4번째 별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정말로 그쪽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던 자리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한 600조 내지는 700조 킬로미터 정도를 뭐가 날아와가지고 낙성대역 있는 자리까지 와서 떨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전설입니다만. 예. 근데 저 지금 별 여러 얘기해 주셨잖아요. 별이 소멸도 하고 생성도 된다고. 그럼 만약에 이 7개 별이 꼭 7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양을 갖고 있는 별들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수억 년 단위의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 예. 반드시 뭐 별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없어져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새로 태어나가지고 별자리 모양이 바뀌게 되는 일도 있겠죠.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예.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 같은 경우에는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또 자체적으로 빙빙 돌고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뭐 쉽게 말하기로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태양 자체도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 1초에 220km 정도의 속도로 도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빠르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별들이 그런 식으로 도는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핑핑핑 막. 예. 네, 지구에서 보고 있으면 별들이 그 움직임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5만 년 정도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 예. 북두칠성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완전 어그러져가지고 예. 뭐 국자 모양이라기보다는 거의 오리 모양처럼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충북의 단양 같은 데 가면 예. 금굴이라고 해가지고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거든요. 예, 예. 네, 거기는 뭐 한 수십만 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 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밤하늘을 보면 반대로 또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을 이루기 훨씬 전 시대니까 예. 밤하늘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별 모양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별은 지금 떠 있는 별이 아니라 옛날 별이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빛이 움직이는데도 이제 속도가 예. 정해져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태양이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태양 빛이라는 거는 예. 태양에서 뿜어낸 빛이 1억 5천만 킬로를 날아오는데 한 8분 16초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해가지고 지구에 도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빛의 속도가 한 1초에 30만 킬로미터 정도를 가는 속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별이면 멀리 있는 별일수록 아주 옛날에 출발한 빛이 지구에 닿아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낙성대에 떨어졌던 별의 뭐 근원이라고 하는 북두칠성에 있는 별 뭐 이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예. 이 별은 이제 별이 빛이 움직이는 속도로 따졌을 때 예. 거기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오려면 한 70년 정도 걸린다, 뭐 8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거리를 뭐 70광년이다, 80광년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광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리가?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움직이는 거리니까 한 9조 8천억 킬로미터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북두칠성에 그 강감찬 장군 태어난 자리에 떨어졌던 그 별, 그 자리를 지금 본다 그러면 거기서 출발한 별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한 70년, 8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예. 그 별의 70년, 80년 전의 모습을 지금 지구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대체 우주에는 별이 몇 개쯤 될까요?
은하계 하나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라고 예. 하고 은하계 중에서 지금 우리가 파악된 것이 한 수백조 개 단위로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한 정도로만 따져도 별의 개수는 100조의 1000억 배 이상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 더 많을 거다라는 학설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거보다 많을 가능성도 높겠죠. 100조에 1000억 개면은 저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보다 훨씬 많은 거죠. 훨씬 많은 거죠. 상상을 못 하겠네요. 예. 예. 자, 똑똑해진 라디오 세계적인 과학교양사 칼 세건 교수의 코스모스 속 우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네, 곽재식 작가와 함께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더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우주에 정말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명체는 저는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좀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 우주 전체로 본다 그러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학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로또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 하지만 예. 뭐 로또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예전에 한번 1등 당첨 번호 나왔던 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확률상으로.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본다 그러면 예. 생명체라는 게 아무리 탄생하기 힘들다고 해도 예. 우주의 별이 정말로 아주 많다면 어딘가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그 약간 좀 재밌게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확률상 우주의 별이 정말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지구하고 똑같은 별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확률상 별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예. 그렇게 지구하고 똑같은 별도 정말 무수히 많을 정도로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지구하고 똑같을 뿐만 아니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게 살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심지어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사는 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별이 예. 너무너무 많다고 하면 예. 그런 이야기도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런 건 약간 좀 과학의 그런 범위를 뛰어넘는 좀 철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예. 조금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예. 1000억 개의 별이 모여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우리 은하계 내에서 뭐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 정도로 좀 범위를 줄여서 얘기를 해보는 게 그나마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은하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뭐 그냥 SF 많이 쓰는 작가로서 그냥 상상해보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얼마나 있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본다 지구 그러면 정도 뭐 예. 생명이 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생명이 단순히 산다는 거는 지구에서 가장 독하게 버틸 수 있는 예. 단순한 세균 같은 것이 뭐 버티면서 살 수 있다 뭐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 태양계 내에서도 화성이라든가 예. 뭐 목성의 위성인 뭐 유로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우리 지구에 있는 세균이나 고균 뭐 이런 것 중에 잘 버티는 미생물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라고 하면 우리 은하계만 해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뭐 1000개, 10,000개 단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 그런데 약간 좀 관점을 바꿔서 저절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을 만한 행성이 그러면 어디가 있을 거냐, 지구 말고 예.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는 확률이 훨씬 떨어지겠죠. 예. 예를 들어서 학자들 중에는 우리 지구가 똑같은 역사를 한 번 더 반복한다 그래도 예. 생명이 운이 없었으면 못 탄생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뭐 반대로 뭐 예. 분명히 생명이 탄생하긴 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또 좀 애매해집니다. 사실은 우리 지구에서도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뭐 생명이 버틸 수 있는 행성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계 한 10,000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10,000개의 행성 중에 생명이 저절로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출현했을 행성이 몇 개가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칼 세이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편입니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을 만한 행성에서는 분명히 생명이 저절로 태어났을 확률도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칼 세이건은 보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 좀 그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UFO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UFO라는 거는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안에 생명체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조선왕조 실록의 1470년 음력 8월 3일 기록에 보면 제가 질문 드리면 증거로 바로 나오니까 깜짝 놀라요. 어떤 예. 게 있냐면 전라남도에 예. 뭐 화순, 순천 뭐 이쪽 지역인 것 같아요. 예, 예. 그쪽 지역에 하늘에서 어떤 거인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오. 한 사람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예.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몽두라는 걸 쓰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몽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죄인들 얼굴 가릴 때 이렇게 덮어 씌우는 무슨 지푸라기나 천 같은 걸로 만든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마스크겠네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약간 헬멧을 쓰고 있는 모양하고 약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오.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상한 신비로운 이야기도 해줬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밥을 갖다 줬더니 보통 사람들이 밥 먹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야. 그래서 지금 보면 꼭 외계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뭐 그런 기록에 가까운데 예. 이때가 이제 조선 성종시기인데 성종 임금의 그런 지위로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기 사건에서 나온 그런 헛소문이다라는 쪽으로 당시에 수사가 종결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좀 고민스럽고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 워낙에 이게 희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외계인 사건이나 외계인을 보았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착각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꾸며낸 사건을 오해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일단 좀 맞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은 해봅니다. 그 인류 같은 고등 생명체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가능성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0%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과학의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도 생명체가 인간처럼 이렇게 지능을 가진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를 따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생명체가 옛날에는 아주 단순한 미생물에서 이렇게 점점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로 변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리 뭐 미생물 하면 이제 발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은 발효라고 해도 우리가 요구르트를 발효시킬 때는 유산균이 발효를 하고 예. 이제 술 담글 때는 이제 효모가 발효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효모는 곰팡이 같은 그런 형태의 생명체로 예. 이제 진핵 생물이라고 해가지고 예.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생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의 일종이기 때문에 예. 사람하고 굉장히 다른 형태의 생물이거든요. 예. 둘 다 뭐 발효에 사용되는 미생물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작다는 면에서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예. 같은 미생물 사이에서도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예. 그런 차이의 진화가 일어나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지금 많이 밝혀냈지만 아직도 뭐 이 정도라면 뭐 5만 년이면 진화가 일어난다 내지는 뭐 이 정도면 우주에서 몇 번 정도 진화가 낸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단정지어서 얘기할 정도까지는 좀 아직도 알아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해 보면 인간 같은 그런 외계인이 우주 저편에 어디에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은하계 내에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뭐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내기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 저는 우리 은하계 내에는 인간처럼 생긴 이런 생명체는 없는 쪽의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세균 같은 이런 단순한 미생물 같은 형태의 그런 생명체는 예. 뭐 우연에 의해서라도 어디선가 건너가서라도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상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화산 활동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우주에서 뭐 강한 무슨 운석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예. 그것 때문에 지구에서 파편이 튀어서 날아가면 그 예. 파편에 묻어있던 조그마한 미생물이 우주를 떠돌다가 예.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몇 조 킬로미터 네, 날아가세요. 그리고 실제로 90년대에 화성에서 떨어진 운석 중에 예. 남극에 떨어져서 발견된 것이 있는데 예.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봤더니 꼭 세균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어가지고 오. 이게 화성에서 온 세균이 아니냐 화성 예. 생명체가 발견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오. 90년대 중반에 굉장히 과학계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던 예, 적도 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0년 이상 지났잖아요. 예. 지금은 아마 화성 생명체는 아닌 것 같다는 쪽의 의견이 약간은 더 우세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남극 생명체가 살짝 옮겨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외계인들이 적대적으로 나오잖아요. 지구를 자기네가 살기 힘들어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왔다. 이런 설정은 저희들의 한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거 뭐 SF 작가로서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계인이 뭐 지구를 공격을 하고 싶어서 혹은 뭐 지구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지구를 빼앗으려고 해서 뭐 인간한테 해를 끼친다 이런 것보다는 예. 생각지도 않고 아무 그런 의식도 안 갖는 상태에서 네. 그냥 지구인들한테 엄청난 해를 끼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외계인들이 있다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할 때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거기 있는 무슨 개미들이 몇 마리나 죽는지 뭐 세균들이 얼마나 없어지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고속도로 그렇죠. 쭉 밀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지구인들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해서 네. 지구인들의 그런 수준은 뭐 개미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외계인들이 있다 그러면 예. 우주선을 잘 다니게 하려면 지구가 있는 이 자리에 우주선용 고속도로 같은 거를 하나 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지구인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고속도로 낸다고 쓱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런 지구인들을 없앤다는 그 의식도 없이 우리가 뭐 고속도로 낼 때나 뭐 그럴 때 자연을 좀 파괴하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 뭐 한편으로는 우주에서 온 무슨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외계인들은 생활하면서 아무런 그런 별 느낌 없이 그냥 공존하고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지만 예. 지구에 건너왔을 때는 지구의 생명체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예. 그게 살짝 떨어졌는데 뭐 지구의 생태계를 다 파괴한다 뭐 이런 일도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도 이제 SF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해보는 SF 문학에서는 흔히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예. 뭐 이런 거는 좀 과학의 영역보다는 좀 재미와 상상의 영역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저 지구에서 쏜 많은 우주선들 있잖아요. 예. 그 탐사선들 뭐 금성도 보내고 화성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예, 예. 사람이 타고 갔었으면 얼마나 걸리는 거기 조건이 된다면 얼마나 갔을까요 지금? 일단 화성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을 이제 치고 우주선을 보내거든요. 수면 상태로 가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 우주선 굉장히 크게 만든다 그러면 예. 그 안에서 뭐 생활을 하면서 예.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뭐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서 탐험할 때는 몇 예. 개월을 단위로 두고 배를 타고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이제 도전해 볼 수가 있는 일일 텐데 만약에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별로 날아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태양계 밖에 있는 별이 보통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보다 좀 더 가까운 데 있는 별도 있긴 한데 이 별이 좀 뭐 옆에 행성이 있다라든가 혹은 뭐 탐사의 가치가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이 별이 태양계에서 거의 제일 가까운 편인데도 거리가 한 41조 3천억 킬로미터 정도라고 하거든요. 41조.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발사한 나로호의 속도가 예. 시속 한 28,800km라고 해요. 예.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빠른 건데 예. 이 나로호 속도로 날아간다 그래도 지구와 가장 가까운 정도의 별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6만 4천 년 정도 그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으니까 거의 뭐 예,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사람이 간다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어려운 정도의 거리인데 거리고 예. 시간인데 좀 생각해본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 그러면 몇 만 년 정도 우리가 세균을 보존한다라고 예. 하면 우리 사실 식물 씨앗만 해도 몇 천 년 정도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세균 같은 거면 몇 만 년 정도 보존하는 것도 도전해 볼 만하거든요. 그러면 세균 하나를 우주선에다가 태워가지고 예. 다른 별까지 보낸다라는 거는 한 10만 년 정도 걸리면 도착할 거거든요. 그럼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예. 다른 별에 있는 행성으로 보낸다는 게 가능은 하긴 한 거예요. 사람이 가는 건 어렵지만 세균 같은 아주 단순한 생명체를 보낸다고 생각을 예. 하면 그리고 또 16만 년 정도면 굉장히 먼 시간이라면 먼 시간이지만 예.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금굴이라는 그런 굴에 가면 예. 옛날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던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16만 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생물들이 지능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보다는 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기술이 계속 더 발전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 언젠가는 태양계 밖의 별에 도달하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똑똑해진 라디오 12월은 세계적인 명저 칼세건 교수의 코스모스 속 우주 탐험을 떠났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KBS 젤레드 주말 생방송 정보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엘리 크랩튼의 Change the World 보내드리시고 뉴스와 날씨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고 이 비가 지난 뒤에는 세미탄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와 제주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앞으로 제주도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 지역은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나 눈은 내일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직 세종과 충북, 대구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대구 5도, 광주 7도, 제주 1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올해의 마지막 날인 모레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대구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추위 때문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새벽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도 서울 영하 7도, 광주와 부산 영하 4도까지 내려가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2도, 습도는 37%입니다. KBS 올태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4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의 자료로 활용되는 현역 의원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평가 하위 20%인 현역 의원 23명은 공천 평가에서 20%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의 실무 단계 평가는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평가위는 내년 총선 불출마자를 제외한 현역 의원 116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기여활동, 지역활동, 공약 이행활동 등으로 나누어 평가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번 닷새 만인 어제 퇴원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어제 퇴원했다며 내일부터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당무를 챙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 2주 만인 지난 24일 새벽 피로 누적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8일 동안 단식을 하던 중 정신을 잃고 입원했던 황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